자, 오늘 여러분들 내신 파트에서 광합성과 그리고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하네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치? 연목체에서 일어나죠. 연목체에서 CO2 이산탄소하고 물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 즉 이것들은 무기물이죠. 무기물을 유기물, 대표적인 유기물이 포항이 되겠는데요. 포항 같은 유기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즉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 포항 같은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화학 방식을 좀 더 완벽하게 써볼까 싶습니다. 화학 방식을 쓴다면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 그리고 6개의 산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버한다면 여기에 12개의 물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6개의 물이 더 나옵니다. 선생님, 이 물이나 이 물이나. 근데 산소, 요 방출되는 O2 산소의 출처가 뭐였다고요? 물에 있는 산소였어요. 물에 있는 산소 이원자 12개가 O2 분자 6개로 나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합성은 연목체에서 일어나는데요. 빛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건 흡열 반응이에요. 에너지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집어넣는 흡열 반응은 화학 요구거든요. 생물학적인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뭐지? 그렇지. 동화작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뭐 아직도 화학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얻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수소를 얻는다. 산화는 뭐지? 수소를 얻는 과정은 환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광합성 과정은 CO2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산화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누가 산화됐을까요? 누가 산화됐을까요? 물이 산화된 거죠. 물이 수소가 빠지는 물의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132조 광합성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유기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이제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고 생물에서는 이걸 동화작용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페이지 132쪽 광합성 얘기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물의 흡수는 어디서 일어나죠? 그렇지. 물의 흡수는 뿌리에서 일어나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이동하는데 줄기에 물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렇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기를 볼 때 가운데 형성층이라는 게 있네요. 세포 분열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형성층에 대해서 가운데 안쪽에 있는 부분이 물관이에요. 나중에 뭐 한 번 더 공부되겠지만 물관은 죽은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이동은 뭘까요? 그렇지. 이쪽은 체관이에요. 나중에 이런 양분이 또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체관 되겠습니다. 체관은 또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광합성, 이게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광합성 속도에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 광합성 속도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X축 CO2,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광합성하는
속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산화탄소 하나 없으면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서 광합성 속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근데 우한히 증가되지는 않고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대략 0.03% 되는데요. 대략 한 3배 정도까지는 0.1% 정도까지는 광합성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되지는 않거든 하겠습니다. 광합성의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개수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가 과거 물질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을 텐데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 뭐 세포호흡이 됐든 또는 광합성이 됐든 여러 가지 반응이 필요한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X축, 온도축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광합성하는 속도를 보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 속도가 증가돼요. 문제는 무한정이 되지는 못하겠네요. 대략 한 37도 정도 더 넘어가 버리면 광합성 속도가 툭 떨어지면서 40도, 45도 이렇게 되면 거의 효소가 완전 변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겨울철 광합성 속도가 겨울철에 식물한테 너무 날로 쪼여졌다가는 곤란할 수도 있겠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X축 빛의 세기에 담는데요. 중학교 2학년 되신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뭐 보상점이다, 방포화점이다, 뭐 또는 양식, 음식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하고 역시 마찬가지 광합성되는 속도를 볼 때 이런 그림을 보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는 걸 써요.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하다 하더라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빛의 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풀을 여기에 넣었다 써요. 물풀이 광합성하면 산소를 방출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이런 비커를 통해서 담아 나눴습니다. 광합성에서 산소 방울이 뽀글뽀글 나온다면은 산소가 이쪽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전등을 준비해서 빛이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되나요? 이때 전등을 직접 쏘면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다시 말하면 빛의 세기를 내가 조작했다면 나머지 CO2 농도라든지 또는 온도 이런 것들은 일정한 전제 조건을 두어야 되겠죠. 항상. 그럼 여기 온도에 대해서 할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빛의 세기는 고정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로 채운 물벽이 있겠는데요. 빛은 통과하고 열은 통과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등빛을 점점점 세게 해줌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를 측정해보는 물풀이 광합성에서 산소를 방출하는 속도를 비교해보는 그런 연습일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또는 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CO2 이산화탄소가 탄산가스잖아요. 그래서 BTB라는 지시약이 재밌는 생명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아마 화학 공부를 할 때 내가 BTB라는 지시약은 생명 쪽에서 많이 쓴다 했습니다. 탄성과 중성과 염기사에서 BTB 색깔이 좀 다르네요. 내가 이산탄소를 많이 불어넣어줬대요. 이산탄소, 탄산가스, 이산탄소를 많이 불어넣어줬대요. 탄산, 산성에 대해서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광합성하면서 이산탄소를 많이 불어넣어서 이게 BTB 지시약에 의해서 노랗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산탄소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탄산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중성화되었답니다. 초록색이겠죠. 염기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군요. 염기성 넘어가면 푸른색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는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탄산이온을 즉 이산탄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물병은 온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페이지 132페이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자다원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 아니더라도 하대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이미 한번 시험 쳤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예. 한 번 더 들었어요. 뭐 별거 있습니까? 어차피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죠. 학시간에도 어떡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오십시오.
어쨌든 내신 난다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체크되고 그 다음 기출문제 풀려서 어느 정도 커버되면 그 다음에 또 시험 직전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진도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내신이라고 해서 뭐 내신에 구애받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정리가 다 됐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오른쪽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와중에 저 추가적인 설명 하나 더 할게요. 과학설표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누굽니까 하면 포도당입니다. 단당류죠. 단당류. 근데 그거를 식물 잎에다가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네요. 그래서 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다당류 형태, 즉 녹말의 형태로 일단 먼저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밤 돼서 빛이 떨어지면 그 놈을 주로 설탕이라는 이당류 형태로 바꿔서 체관통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니? 계속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문제 풀으세요. 당신 시험 범위 가면 어떻게 되는 게야? 저 2단은 그리고, 1이 이렇게 자기 전까지 100까지랑 상관없는. 이쪽은 내가 이제 커버 시키면 되겠고, 그지? 요거는 용서하고 이게 리모스에 커버가 안 되면 내한테 다시 해달라고. 지금 아마 이쪽 포트가 줄어지. 네, 이쪽 하고 있어요. 실상은 뭐 사람의 식물의 에너지 하면서 요 뭐 광합성 들어가죠. 아마 우리가 세페이드 2F 쪽의 것을 하면서도 상당수 공부받았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문제 풀게요. 잘 하십시오. 영 재미없다면 앞에 2단 첫 번째 학교 보고 있어요. 시험 보면 안 보고.
광학성 파트뿐만 아니라 뒤에 증산 및 호흡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린트가 한 6개 정도 묶어드리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문제 푸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광학성 개념 체크 문제가 개념 속속 풀어보셨을 텐데요. 질문 사항 있습니까? 5번 사이에 다 간단히 잘 맞췄습니까? 자, 뒤에 그러면 증산이라는 이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식물잎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내보내는 과정이 그게 우리가 증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증산작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합니다. 왜 하죠? 왜 해야 될까요? 살려고. 예, 맞죠. 살려고. 우리는 더우면 그늘 찾아 움직이면 되죠. 식물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잎이 잘 가지고 있던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기화열을 흡수해 다시 말해 자기가 시원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식물이 체온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게 이게 증산작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물을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식물체 자체의 체기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 원리. 삼투 현상이죠. 식물체의 뿌리가 더 고농도고 바깥의 흙이 저농도라서 저농도에 있는 물이 식물체 쪽으로 들어오는 삼투 현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과 같은 그런 무기염류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됩니다. 식물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물론 포도는 필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무기염류들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말했던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기염류를 흡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흡수해야 되겠고,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체의 농도를 고농도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렵니다. 어떤 환경이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더울 때, 추울 때. 아니 더울 때죠. 습할 때, 건조할 때. 건조할 때.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잘 불어요? 바람이 잘 불 때.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과 증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했는데요. 여러분 기공할 때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비공자입니다. 기공에 특별한 물질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기공을 이루는 두 개의 세포, 요걸 기공주의 세포라 해서 공변세포란 이름을 씁니다. 다른 주변은 표피세포인데요. 표피세포는 주세포로서 이것들은 광합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공변세포에는 연목체들이 있어요. 광합성하네요. 빛이 비춥니다. 연목체가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의 체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빛이 와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체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이때 기공 주변의 세포벽은 굉장히 두껍고요. 기공 바깥쪽의 이쪽의 세포들은 상대적으로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물이 주변의 세포에서 기공세포로 들어오면 안쪽은 조금 부풀고 바깥쪽은 좀 많이 부푸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공이 열린다 하는 거라고요. 기공이 열리. 이해됐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증산작용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을 소개해봤습니다. A, B, C 해놨는데요. A와 B는 잎이 있는 채로였습니다. 그다음에 C는 잎을 다 뜯었어요. B는 요놈에 대해서 이제 비닐봉지로 투명한 비닐봉지로 묶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A, B, C 중에서 어디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잎의 기공성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A와 C의 비교라는 것은 결국에 잎이 있냐 없냐죠. 쌤, B도 잎이 있는데요. 여기는 증산작용을 하게 되면 물방울이 여기에 맺히겠죠. 금방 습해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이 내려가는 양을 보면 이게 A가 가장 많이 내려가 있겠고 B는 조금 내려가 있겠고.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C는 거의 내려간 거 없겠네요. 있습니다. 노랗게 칠하는 것은 이 위에다가 기름, 식용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여기 표면에서 증발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증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물표에서의 증발을 억제시키기 위함입니다. 알겠나요? 되겠습니까? 예, 왼쪽 페이지에 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개념 쏙쏙 시작해 볼게요. 하십시오. 증산의 목적, 증산의 과정, 증산이 일어나는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뭐 주로 말했지만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꼼꼼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5쪽) 개념 쏙쏙 다 풀었습니까? 135쪽 다 풀었습니까? 아직인가요? 빨리 보십시오. 불꽃으로 다시 봐봐.
자, 135쪽의 질문서 한번 받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어렵지 않게 다 풀어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13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쭉쭉 다 풀어볼게요. 시작하십시오.